강태민의 집무실은 성공의 정수만을 모아놓은 공간이었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최소한의 가구로 배치된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 속에서 움직였다. 단 하나 그 공간의 주인인 강태민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는 또다시 시작된 신경 발작에 이를 악물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미세한 떨림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그의 의지를 비웃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도 자신이 개발한 최첨단 신약도 이 정체불명의 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들은 그저 희귀신경 퇴행성 질환이라는 원인도 치료법도 없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을 뿐이다.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제국을 누릴 시간은 없었다. 강태민의 눈에는 깊은 냉소와 피로감이 가득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재산과 권력을 노리는 하이에나들만 득실거릴 뿐 진정한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섬에 갇힌 고독한 시한부였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청소 카트가 들어왔다. 야간 청소부 한 소리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다. 존재감 없이 소리 없이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해내는 사람.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든 그의 눈에 띄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소리는 익숙하게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고요함이 역설적으로 강태민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저 여자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러다 소리의 발걸음이 집무실 구석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관리 소홀로 잎이 누렇게 뜨고 시들어가는 커다란 관상용 화분이 있었다. 값비싼 품종이었지만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태민에게 그것은 곧 다가올 자신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작은 물병과 영양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시든 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말을 걸듯 나직이 속삭였다. 아직 괜찮아. 조금만 힘을 내. 그녀는 마른 흙 위로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영양제를 희석해 뿌리에 부어주었다. 그 모습에는 어떤 계산도 가식도 없었다. 오직 생명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애정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 외의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의 무감각한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는 녹슨 듯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어차피 죽을 나무인데 헛수고하는 이유가 뭐지? 소리는 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녀는 CEO와 직접 대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강태민의 심장을 관통했다. 희망. 그가 잊은 지 가장 오래된 단어였다. 저 보잘것없는 청소부의 눈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그 희망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다. 순간 그에게 기이한 충동이 일었다. 허무맹랑하고 자기 파괴적인 충동이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검은색의 카드를 꺼냈다. 한도 없는 VVIP 카드, 그의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그는 카드를 책상 위로 미끄러뜨렸다. 가져가. 소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와 카드를 번갈아 보았다. 난 이제 이걸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 당신이 대신 써. 집을 사든 세계 일주를 하든 내가 살지 못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봐. 이건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변덕이니까. 그의 말에는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린 자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정중하게 카드를 그에게 다시 밀어냈다.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그가 앉아있는 책상에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소리의 코끝에 아주 미세한 향기가 스쳤다.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섞여 거의 감지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향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이것은 평범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의서, 해독비방에만 기록된 전설적인 독초의 냄새였다.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검출할 수 없으며 아주 서서히 신경계를 파괴하여 마치 자연적인 질병처럼 보이게 만드는 맹독. 자월초 지유의 처의 냄새였다. 소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다시 보았다. 그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천천히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비밀을 알아차린 순간 그녀 역시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밀어놓은 검은 카드가, 그리고 집무실 안에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해하는 강태민이 남겨졌다.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은 소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죽어가는 식물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녀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녀의 귓가에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희망은 그녀 자신이 되어야만 했다. 그날 밤 한소리는 자신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숨을 골랐다. 최신식 빌딩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낡고 소박한 공간. 방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다. 대를 이어 물려받은 낡은 의서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말린 약초들이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강태민에게서 났던 자월초의 향기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독을 다루는 의원의 후예로서 그녀의 감각은 수백 가지 독초의 미세한 차이까지 구별해낼 수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우리의 능력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세상에 드러내지 말고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한다. 가문의 비기를 탐낸 권력자들에게 핍박받았던 조상들의 역사는 은둔이야말로 유일한 생존법임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문의 철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서 죽은 식물에게 말을 걸던 자신의 모습과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찰나의 생기를 보였던 강태민의 공허한 눈빛도 그녀는 하룻밤을 꼬박 고민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결심을 내렸다. 모른 척할 수 없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다. 먼저 자신의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청소는 조용한 수사로 변모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존재감을 지우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다. 그녀의 청소 카트 안에는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청소 도구들 사이에 그녀만이 아는 특수한 도구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집무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가 앉았던 의자 틈새의 먼지, 그가 마셨던 찻잔에 남은 미세한 침전물, 그리고 그의 어깨에서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든 화분의 흙이었다. 자월초는 종종 흙이나 아로마 디퓨저를 통해 공기 중으로 아주 미량씩 퍼뜨리는 가장 교활한 방식의 독살법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화분의 흙을 채취하려던 순간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유진 바이오파마의 부회장이자 강태민의 사촌인 최진석이었다. 그는 병든 사촌을 걱정하는 듯한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군. 그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지만 소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온화한 가면 뒤에서 그녀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한 기운을 느꼈다. 최진석은 태민의 책상 위를 둘러보는 척하다가 아주 교묘하게 아로마 디퓨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짧은 순간 소리는 확신했다. 독은 바로 저 디퓨저를 통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최진석은 그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무실을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소리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위협이 되었다. 그날 밤 소리는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실험실은 최첨단 장비가 아닌 오직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운영되었다. 그녀는 특수한 약초로 만든 시약에 채취한 샘플들을 녹여 반응을 살폈다. 세계 변화 침전물의 형태, 심지어는 특정 약초에만 반응하는 작은 벌레의 움직임까지도. 그것은 현대 과학이 놓치는 생명과 생명 사이의 미세한 교감을 읽어내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분석 끝에 결과가 나왔다. 모든 샘플에서 아주 미량이지만 명백한 자월초의 반응이 나타났다. 그녀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다. 강태민은 매일 아주 조금씩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에서 독살당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 앞에는 3가지 선택지만이 남았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하지만 청소부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이런 고대의 독초를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 미친 여자 취급을 받기 십상이었다. 2번째는 도망치는 것이다. 가문의 철칙대로 위험한 비밀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 머무르며 싸우는 것. 소리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의서를 펼쳤다. 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의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며 목숨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의원의 숙명이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더 이상 강태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문의 유산과 그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의서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자월초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1단계 해독제 처방전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의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한소리의 작은 방은 이제 비밀스러운 약재실이 되었다. 그녀는 가문의 의서에 따라 자월초의 독성을 중화시킬 1단계 해독제 제조에 들어갔다. 주재료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백화사설초우와 달빛 아래에서만 피어나는 은방울꽃의 뿌리였다. 그녀가 옥상 텃밭에 비밀스럽게 갖고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 약초들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 경력의 장인처럼 정교하고 신중했다. 약초를 빻고 찌고 말리는 모든 과정에는 정해진 순서와 시간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약초 차가 아니었다. 독의 기운을 잠재우고 막힌 혀를 뚫어줄 생명의 물방울이었다. 꼬박 이틀에 걸친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잘게 빻은 약재를 작은 티백 안에 담아냈다. 겉보기에는 시중에서 파는 평범한 허브차와 다를 바 없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강태민에게 전달하느냐였다. 그는 자신의 병세 때문에 음식과 음료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일 터였다. 그의 모든 것은 충직한 비서나 전담 직원에 의해 관리될 것이 분명했다. 청소부가 건네는 차를 그가 의심 없이 마실 리 만무했다. 소리는 다시 한번 관찰자가 되었다. 그녀는 청소하는 척하며 강태민과 그의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눈에 강태민의 충직한 비서 박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강태민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특정 브랜드의 유기농 캐모마일 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소리는 박 비서가 종종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기회는 바로 그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소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비서실 근처 복도에서 일부러 물통을 엎질렀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의 과장된 목소리에 박 비서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괜찮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아닙니다, 비서님. 금방 끝납니다. 박 비서의 시선이 복도에 쏠린 그 짧은 몇 분. 소리는 유령처럼 비서실 안쪽에 탕비실로 스며들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방역이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캐모마일차 상자를 열어 자신의 해독차 티백과 하나를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복도로 나와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잠시 후 박 비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탕비실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차는 강태민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때 마침 강태민은 또 한 번의 극심한 통증 발작을 겪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심하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향기로운 캐모마일 향 뒤에 아주 희미하게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저 또 하나의 효과 없는 위약에 불과한 시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났을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의 삶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던 손떨림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온몸의 신경을 칼로 찌르는 듯했던 날카로운 통증이 견딜 만한 수준의 둔한 통증으로 가라앉았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끝없는 쇠락의 길을 걷던 그에게는 폭풍우 속에서 한 줄기 햇살을 본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림이 멎은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이런 효과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방금 마셨던 차 한 잔이 떠올랐다. 설마 그 차 때문에. 한편 강태민의 작은 변화는 최측근들을 통해 조용히 퍼져나갔다. 박 비서는 안도감에 몇몇 신뢰하는 동료에게 대표님 상태가 오늘따라 조금 좋아 보이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바로 최진석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안도하지 않았다. 그는 경악했다. 그가 사용한 자월초는 아주 미량이라도 꾸준히 투여되면 절대 병세가 호전될 수 없는 독이었다. 어떤 외부 요인이 없다면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누군가 개입하고 있었다. 최진석은 즉시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의료진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는지 물었지만 대답은 아니오였다. 그는 강태민의 음식과 음료 기록을 전부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 강태민의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임원들, 비서진, 그리고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가장 낮은 직급의 직원들까지. 그날 저녁 최진석은 복도를 지나가다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한소리와 마주쳤다. 그는 처음으로 그 보이지 않던 청소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조용한 여자. 하지만 최진석의 세계에서는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이 가장 위험한 법이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의심의 불꽃이 어렸다. 그날 이후 강태민의 삶에 아주 작은 변수가 생겼다. 해독차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지만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그의 냉소적인 정신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과학자이자 사업가였다. 기적을 믿지 않는 대신 데이터를 신뢰했다. 그의 병세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나타난 이 반등 지점. 그는 이 변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그날의 차로 향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매일 오후 3시 정확히 같은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집무실 책상과 탕비실 구역을 향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인지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한소리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티백을 바꿔치기 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제 그녀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둘이었다. 하나는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강태민의 분석적인 시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위협하는 최진석의 포식자 같은 시선이었다. 최진석은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사무실에 값비싼 잉크를 쏟고는 처리가 늦다며 그녀를 질책했다. 청소 용역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녀의 근무 태만을 항의하며 다른 층으로 보내거나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의 교묘한 괴롭힘 속에서 소리는 자신의 목에 조여오는 올가미를 느꼈다. 한편 강태민은 매일 밤 그날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화면 속에서 그 보이지 않던 청소부는 놀랍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손놀림으로 티백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돕고 있었다. 대체 왜 그의 충성스러운 비서, 박 비서 역시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다. 부회장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청소부에 대해 유별난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대표의 컨디션이 매일 오후 정확히 차를 마신 뒤에만 미세하게 좋아지는 것. 날카로운 박 비서는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었다. 그는 박 비서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본 박 비서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독살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대표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 비서는 그 자리에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그는 최진석에 대한 자신의 오랜 의심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제 강태민에게는 첫 번째 동맹군이 생겼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가진 비밀을 공유한 동지가 된 것이다. 박 비서의 합류로 그들의 작전은 한층 더 정교해졌다. 이제 박 비서는 알면서도 소리를 돕는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최진석의 동태를 살피며 그녀에게 안전한 신호를 보내주었고 더 안전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동시에 그들은 최진석에 대한 방역에 나섰다. 박 비서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최진석의 자금 흐름과 통화 기록, 외부 미팅 내역 등을 은밀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진석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집무실에 나타나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했다. 그리고는 보안팀에 연락해 탕비실 주변의 CCTV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것도 모른 채 소리는 평소처럼 티백을 바꾸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가 티백을 손에 쥐는 순간 집무실 안에 있던 최진석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녀를 향했다. 소름이 끼쳤다. 함정이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될 터였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그녀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탕비실 구석에 있던 작은 화분에 일부러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척했다. 깍!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최진석과 박 비서가 동시에 탕비실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제가 발을 헛디뎌서. 소리는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우는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해독 티백을 자신의 주머니 안으로 감쪽같이 숨겼다. 최진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명백한 증거는 없었다. 그는 분을 사귀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최진석의 함정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소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저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가진 대담함과 지혜에 감탄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 끌어올랐다. 이제 그가 그녀를 조사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저 여자를 이해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놓은 덫에서 한 소리가 유유히 빠져나가자 최진석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미세한 방법으로 그녀를 압박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강태민을 돕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반대로 그녀가 강태민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면 그만이었다. 그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빠르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현대의학으로 쉽게 검출 가능한 독성 물질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복을 시켜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한소리의 청소 카트와 개인 사물함에 그 물질을 몰래 숨겨두게 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익명으로 보안팀에 제보했다. 야간 청소부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 스파이거나 아픈 대표님을 해치려는 불순분자일지도 모릅니다. 최진석의 계획대로 보안팀은 즉시 한소리의 모든 소지품을 수색했다. 그리고 증거물이 발견되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한소리는 변명할 틈도 없이 보안팀에 의해 회의실로 끌려갔다. 최진석은 충격받은 척 연기하며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내년이 감히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냐? 아니면 돈에 눈이 멀어 아픈 사람 목숨까지 노리는 살인 청부업자냐? 당장 이 여자를 경찰에 넘겨. 상황은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그녀는 사방이 막힌 방에 갇힌 속수무책의 사냥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생겨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태민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최진석,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는 병약한 환자의 무력감이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왕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최진석은 그가 나타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민은 천천히 걸어가 겁에 질린 한소리의 옆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촌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지? 최 부회장. 최진석은 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발견된 증거물을 내밀었다. 형님, 이 여자가 형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제가 형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 순간 강태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여자가 한 모든 행동은 내가 직접 내린 명령이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태민은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오래전부터 누군가 나를 독살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소리 씨를 개인적으로 고용해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역으로 추적하게 한 것이다. 그녀의 사물함에서 나온 그 독이라는 것은 내가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그녀에게 가지고 다니게 한 미끼일 뿐이고 그의 완벽한 거짓말은 모든 판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한순간의 무력한 피해자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적을 유인한 전략가로 변모했다. 최진석은 자신의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 되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태민은 보안팀과 다른 임원들을 모두 내보냈다. 회의실에는 이제 그와 한소리 그리고 충직한 박비서 3사람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리자 강태민의 몸이 휘청거렸다.
무리한 탓이었다. 그는 책상에 몸을 기댄 채 새로운 눈빛으로 소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해줄 차례요, 한소리 씨. 당신 대체 누구요? 그리고 내가 독살당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던 그의 모습에 소리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일부를 털어놓았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의원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찾아내지 못하는 독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에게서 자월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회장님은 아프신 게 아닙니다. 살해당하고 계신 겁니다. 자월초라는 고대의 독초 이름. 그리고 그녀의 눈에 담긴 확신. 강태민은 마침내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사촌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눈앞의 여인에 대한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생사를 건 계약을 제안했다. 나를 치료하시오, 한소리 씨.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내 목숨을 구해주시오. 그 대가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당신과 당신 가문의 비밀을 지켜주겠소. 그리고 이 짓을 한 놈을 우리 손으로 직접 끌어내립시다. 내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겠소. 소리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죽어가는 환자가 없었다.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CEO와 정체를 숨긴 의원 사이에 목숨을 건 동맹이 맺어졌다. 강태민의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 바이오파마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한솔이라는 의원의 유일한 환자이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박 비서는 강태민의 지시에 따라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비밀 별장을 그들의 새로운 작전 기지로 삼았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의료시설이 갖춰진 그곳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들만의 요새였다. 한소리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문의 모든 비기를 걸고 한 사람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의원이었다. 그녀는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해독 치료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녀는 은침을 사용해 그의 막힌 혈도를 뚫고 죽어가는 신경을 자극했다. 침이 몸에 박힐 때마다 강태민은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는 듯한 격통에 시달려야 했다. 매일 밤 그는 쓴맛이 지독한 탕약을 마셔야 했다. 탕약이 몸에 들어가면 독소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열과 오한이 그를 덮쳤다. 그것은 병으로 앓던 고통보다 몇 배는 더 지독한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강태민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키는 한소리의 침착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상태를 살폈고 그의 손을 잡아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그를 격려했다.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쌓여갔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존경심을 느꼈고 그녀는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에 연민을 느꼈다. 한편 최진석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강태민이 사적인 시설에서의 집중치료를 명목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추자 그는 독을 투여할 방법도 사촌의 상태를 감시할 수단도 모두 잃어버렸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점점 더 초조하고 난폭해졌다. 그는 병원 관계자들을 매수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강태민의 행방을 쫓았지만 박 비서가 구축한 철통 보안을 뚫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강태민을 직접 제거하는 것. 어느 비 오는 밤 최진석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이 별장을 급습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별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박 비서가 이끄는 보안팀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적들의 기세는 거셌다. 강태민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더 이상 무력하게 누워만 있지 않았다. 그는 지휘실에서 CCTV를 보며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가적 두뇌로 보안팀의 움직임을 지휘했다. 바로 그때 적중 한 명이 방어선을 뚫고 한소리가 있는 치료실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안 돼. 강태민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그녀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는 직접 총을 들고 치료실로 달려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등 뒤에서 소리는 처음으로 그의 넓은 어깨가 산처럼 든든하다고 느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그들은 간신히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진석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대여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놈을 끌어내릴 증거를 찾아야만 해. 강태민이 핏발선 눈으로 말했다. 그때 한소리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자월초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 독성을 활성화시키고 검출을 피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촉매제 역시 그 자체로는 무해한 희귀 약초입니다. 아마 최진석은 그 촉매제를 비밀리에 구해왔을 겁니다. 그 약초의 출처를 찾으세요. 그럼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지식은 그들의 수사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강태민과 박 비서는 그녀가 알려준 촉매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역추적에 나섰다. 그들은 최진석이 소유한 유령 회사를 통해 희귀 약재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한 약재상과 수년간 거액의 거래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이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박 비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그들의 거래 장부와 송금 내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그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순간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호전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의 손에는 복수를 위한 칼이 쥐어져 있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작전 기지 역할을 하던 별장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희망찼다. 강태민은 거의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냉소적인 천재 사업가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함과 깊이가 더해져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사투는 그의 몸에서 독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오만과 고독이라는 더 지독한 독까지 정화시켜 주었다. 결전의 날을 앞둔 마지막 밤, 그는 한소리와 함께 별장 정원에 앉아 있었다. 고맙소 한소리 씨, 내 목숨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알려주었소. 그의 진심 어린 감사의 소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환자와 의원 혹은 동맹 관계를 넘어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애틋한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결전의 날, 유진 바이오파마 본사 강당에서는 최진석의 주도로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석은 연단 위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강태민 대표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자신이 새로운 회장으로서 회사를 안정시키겠다는 위선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주주들의 의결 투표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죽었다고 알려졌던 남자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아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의 한소리가 함께였다. 최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저는 제 자리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던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왔습니다. 박 비서가 스크린을 조작하자 그의 뒤로 모든 진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병이 현대의학으로는 진단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부터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선 한소리를 평범한 청소부가 아닌 전설적인 의원 가문의 마지막 후예이자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소개했다. 이어서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다. 자월초의 독성 분석 결과 최진석의 유령 회사가 불법 약재상과 독초 및 촉매제를 거래한 송금 내역과 장부까지.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궁지에 몰린 최진석은 발악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미 박 비서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강당으로 들어와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의 야망과 제국은 그가 가장 신뢰했던 주주들 앞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혼란이 끝나자 강태민은 다시 주주들 앞에 섰다. 그는 건강의 완전한 회복과 회사의 윤리, 강령 재정비를 위해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사제를 출연하여 전통 및 희귀의학 지식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할 것이며 그 재단의 책임자로 한소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과 가문의 유산을 존중하는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더 이상 차가운 회의실이 아니었다. 강태민이 한소리를 위해 지어준 햇살이 가득한 아름다운 온실 식물원이었다. 그곳은 그녀가 사용하는 희귀 약초들로 가득했다. 강태민은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그녀를 도와 약초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은 모습이었다. 그는 흙을 만지고 있는 소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몸의 독을 해독해 준 것만이 아니었어. 내 영혼을 좀먹던 고독과 냉소라는 독까지도 없애주었지. 나는 당신 덕분에 사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 그들의 이야기는 극적인 키스로 끝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향한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로 마무리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식물을 돌보며 성장과 치유, 그리고 함께 나아갈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미래를 가꾸고 있었다. 1935년 경성.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순희에게 처음 마주한 경성의 모습은 거대하고 소란스러운 괴물과도 같았다.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전차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서양식 건물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나붙은 알아볼 수 없는 일본어 간판들. 순이는 기차역에 내린 순간부터 주눅이 들어 낡은 보따리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그녀가 일하게 될 곳은 북촌에 위치한 거대한 기와집이었다. 집주인 김윤식 대감은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료로 친일파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었다. 마을의 주선자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을 때 어머니는 탐탁지 않은 얼굴을 했지만 굶주리는 동생들을 위해 순이는 경성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위압적이었다. 서양식으로 개조된 응접실과 전통미를 간직한 안채가 기묘하게 어우러져 시대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그곳에서 순이는 처음으로 주인 식구들을 만났다. 주인어른 김윤식 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닫힌 입술을 가진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주인은 늘 불안한 듯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리고 도련님 김정현이 있었다.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는 하얀 셔츠에 말끔한 양복 바지를 입은 신식 멋쟁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그는 순이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순이를 그저 가구의 하나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순이의 일과는 고되고 외로웠다. 그녀는 행랑채의 작은 방에서 지내며 동이 트기 전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밤 찾아오는 정체 모를 공포였다. 모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고 거대한 집이 깊은 침묵에 잠기는 자정이 되면 순이는 어김없이 그 소리를 들었다. 2층에서 시작되는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고요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발소리는 언제나 집의 가장 깊숙한 곳 창고로 쓰이는 지하로 향했다. 바로 도련님 김정현의 발소리였다. 처음 며칠간 순이는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도련님은 대체 저 깊은 밤 어두운 지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무서운 상상들이 피어났다. 시골에서 어른들에게 들었던 부잣집 도련님들의 흉흉한 소문들이 떠올랐다. 혹시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일본 순사들도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라도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순이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도련님의 셔츠 소매에서 붉은 얼룩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피다. 피가 틀림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 다음 날부터 순이는 도련님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냉정하고 무심한 도련님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고 서양에서 건너온 유행가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언제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늘은 밤이 되면 더욱 짙어졌다. 어느 날은 지하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또 어느 날은 억지로 무언가를 참는 듯한 낮은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순이는 이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자신도 언젠가 저 지하실의 비밀과 함께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알아봐야만 한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순이는 결심했다. 그녀는 그저 돈을 벌러 온 시골 처녀였지만 이대로 끔찍한 비밀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련님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다. 오늘 밤 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뒤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어떤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더 이상 무지 속에서 공포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촛불 아래 순이는 자신의 작은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여리고 작은 심장이 시대의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기 위해 비장하게 뛰고 있었다. 며칠 동안 순이는 낮에는 묵묵히 일을 하고 밤에는 공포에 떨었다. 도련님의 비밀스러운 밤 외출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순이의 상상 속 괴물은 점점 더 끔찍한 모습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행동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기회는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에 찾아왔다. 천둥 소리가 기왓장을 흔들고 빗줄기가 세차게 마당을 때렸다. 이런 밤이라면 자신의 작은 발소리쯤은 빗소리에 묻혀버릴 터였다. 그날도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리나지 않게 행랑채의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안채의 툇마루 밑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도련님 김정현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익숙하게 지하로 향하는 문으로 사라졌다. 순이는 그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몇 분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다.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래쪽에서는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이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굳게 닫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가 밤새 상상했던 그 어떤 끔찍한 장면과도 달랐다. 지하실 안에는 고문 도구도 핏자국도 없었다. 대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등삭이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종이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종이 위에는 그녀도 읽을 수 있는 굵은 한글이 적혀 있었다. 대한독립 만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다른 한쪽에는 나무 상자들이 가득했다. 상자 겉면에는 상해, 만주 같은 지명들이 적혀 있었다. 도련님과 그와 비슷해 보이는 젊은 청년 2명이 그 상자들 앞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로 보낼 자금이 거의 다 모였네. 문제는 이 자금과 인쇄물들을 어떻게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 국경까지 옮기느냐 하는 것이야. 도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냉정하고 오만해 보이던 얼굴에 지금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일파 고관대작의 아들 신식 멋쟁이 도련님이 독립운동가였다니. 그녀가 피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단을 찍어내던 붉은 잉크였고 고문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등사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자금 상자를 옮기는 소리였던 것이다. 모든 오해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존경심이었다. 저 차가운 가면 뒤에 저렇게 뜨거운 심장을 숨기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 순이가 감정에 휩싸여 넋을 잃고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딛고 있던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스웨스. 지하실 안의 대화가 즉시 멈추었다. 세 쌍의 날카로운 눈이 동시에 문틈을 향했다. 순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순간 지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정현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순이의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다. 다른 청년 하나는 재빨리 그녀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네오는 누구냐? 정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낮에 보았던 냉소적인 도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적을 마주한 맹수처럼 날카롭고 위험했다.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지? 일본 헌병의 끈아풀이냐? 아, 아닙니다. 저는 순이는 극심한 공포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청년들은 그녀가 겁에 질린 척 연기하는 외놈의 앞잡이라고 생각한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녀를 여기서 처리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죽음의 공포가 순이를 덮쳤다. 하지만 그 공포를 뚫고 방금 전 지하실에서 보았던 광경과 그들의 뜨거운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건 분들이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만 이분들의 위대한 일이 나 때문에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순이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나리,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발, 저 같은 미천한 것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조선은 독립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절규는 지하실의 축축한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정적, 총구를 겨누고 있던 청년도, 그녀를 신문하던 정현도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들은 순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말은 어눌하고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조국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현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순이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서 거짓이나 배신 대신
오직 순수한 공포와 더 순수한 열망을 발견했다. 그는 옆의 동지에게 손짓으로 총을 내리게 했다. 그리고는 다른 동지들에게도 눈짓을 보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밖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통해 조용히 사라졌다. 지하실에는 정현과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순이 단둘만이 남았다. 정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지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적인가 아군인가? 새로운 위협인가? 아니면 예기치 못한 희망인가?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순이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그리고 순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첫 질문을 던졌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날 밤 이후 거대한 기와집 안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순이에게 김정현 도련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낮에는 여전히 하인과 주인으로 서로에게 무심한 척 행동해야 했지만 모두가 잠든 밤 지하실에서 마주하는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순이를 더 이상 하녀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순이 동지, 내가 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요. 처음으로 단둘이 지하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정현은 말했다. 이제 이 비밀을 안 이상 순이 동지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요. 내가 동지들을 시켜 조용히 이곳을 떠나 시골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 아니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 위험한 길을 우리와 함께 가겠소. 그것은 선택의 기회였지만 순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다. 굶주림을 피해 경성에 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도련님. 아니, 동지, 저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에 정현의 눈빛이 복잡하게 빛났다. 그는 이 순박한 시골 처녀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날부터 순이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정현은 그녀에게 일본 순사들, 특히 사복을 입고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헌병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암호를 해독하는 법이나 동지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눈짓과 손짓 같은 것들도 알려주었다. 순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어눌했던 말투는 점차 또렷해졌고 늘 불안에 떨던 눈빛에는 총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현은 순이에게 첫 번째 임무를 맡겼다. 내일 아침 종로시장의 광명 상회로 가서 이 꾸러미를 주인장에게 전해주시오. 그가 내민 것은 평범한 약초 꾸러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동지들에게 보낼 긴급 연락책과 약간의 자금이 숨겨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저 물건을 전해주고 주인장이 오늘 날이 참 좋구려라고 말하면 어제 내린 비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 그 외의 말은 절대 섞지 마시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집을 나섰다. 평범한 하녀의 심부름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낡은 저고리를 입고 장바구니를 들었다. 종로로 향하는 전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평범한 행인처럼 보이는 저 남자는 혹시 사복헌병이 아닐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일본어 소리에 괜히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종로시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순이는 인파를 헤치고 겨우 광명상회라는 낡은 간판을 찾아냈다. 가게 주인은 인상 좋은 늙은이였다. 순이가 약초 꾸러미를 내밀자 그는 물건을 받아들고는 순이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날이 참 좋구려. 순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어젯밤 정현과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암호를 내뱉었다. 어제 내린 비 덕분입니다. 주인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무는 성공이었다. 순이가 가게를 나와 다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갈 때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와는 다른 거대한 목적의 일부가 되었다는 벅찬 희열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지렁이 시골 처녀가 아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동지다. 집으로 돌아오자 정연이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누구도 보지 못하게 그녀의 손에 작은 약과 하나를 쥐어주었다. 수고했다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깊어졌다. 낮에는 차가운 도련님과 순종적인 하녀였지만 밤에는 같은 이상을 꿈꾸는 동지였다. 정연은 그를 잘 모르는 순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순이는 정연에게 시골에서 배운 다친 곳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을 알려주었다. 위험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유대감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굳건하고 애틋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신문에는 종로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조직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체포된 명단 속에는 순이가 지하실에서 보았던 청년의 얼굴이 있었다. 그날 밤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현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고 안주인의 기침소리는 더욱 잦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주인어른 김윤식 대감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그날 이후 아들인 정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아들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순이는 불안했다. 주인어른은 과연 아들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결정적인 사건은 비가 내리는 또 다른 밤에 일어났다. 상해에서 온 새로운 연락책이 급히 정현을 찾아왔다. 지하실은 너무 위험했기에 그들은 정현의 서재에서 만나기로 했다. 순이는 복도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윤식 대감이 예고도 없이 서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야식으로 보이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순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금 그가 서재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순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찻잔을 든 쟁반을 들고 김윤식 대감의 앞으로 달려가다가 일부러 그의 발치에서 크게 넘어졌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찻잔과 쟁반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무엄한 것을 봤나. 김윤식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의 모든 신경이 순이에게로 쏠렸다. 소란을 틈타 서재 안에 있던 연락책은 창문을 통해 무사히 빠져나갔다. 순이는 매서운 꾸지람을 들으며 깨진 찻잔 조각을 치웠다. 손끝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정현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말없이 순이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피 흘리는 손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기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순이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눈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동지를 향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집 밖의 적보다 어쩌면 집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운 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순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다. 김윤식 대감은 아들 정현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듯했고 정현은 그런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순이는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종로에서 체포된 동지는 일본 헌병대의 무자비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조직에 대한 단서를 조금 흘리고 말았다. 그는 정확한 이름과 장소는 말하지 않았지만 총독부 고관대작의 아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일본 헌병대의 다나카 경감은 노예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그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총독부 내의 모든 조선인 고관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들의 자제들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곧 동경 유학파 출신의 늘 최신 유행을 좇으면서도 어딘가 그늘이 있는 청년 김정현에게로 향했다. 폭풍이 몰아치기 바로 전날 밤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정현은 지하실에서 순이가 다친 손을 직접 치료해주고 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작은 손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들의 손이 스칠 때마다 순이의 심장은 작게 내려앉았다. 미안하다. 정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도련님.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이제 도련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동지이지 않습니까? 그녀의 당찬 대답에 정현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따뜻한 미소였다. 그 순간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잠시나마 온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곧 상해로 보낼 막대한 양의 자금을 정리해야만 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한 임무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정현과 순이가 마지막 자금 상자를 꾸리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어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일본어로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헌병이다. 문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젠장. 정현이 욕설을 내뱉었다. 지하실은 그들의 요새였지만 동시에 완벽한 함정이기도 했다. 그는 순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순이야, 저쪽 비밀 통로로 어서 피해. 실례습니다. 도련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위층에서는 이미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윤식 대감의 녹이 어린 목소리와 안주인의 비명, 그리고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일본 헌병들은 이미 집 안으로 난입한 것이었다. 이 무쇠운 무례한 짓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 따위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닥치시오 김대감. 당신의 아들 김정현이 독립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집안 전체를 수색하겠다. 다나카 경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현과 순이는 필사적으로 증거물들을 숨기기 시작했다. 등사기 위에는 낡은 천을 덮었고 전단 뭉치들은 석탄 더미 아래에 밀어 넣어놓았다. 하지만 수많은 졸은 자금 상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요란한 군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꽝, 꽝, 꽝. 헌병들이 지하실 문을 도끼로 부수기 시작했다. 정현은 순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조국과 동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육중한 나무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먼지더미 속으로 총을 든 헌병들이 지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다나카 경감이 서 있었다. 그는 지하실 안의 풍경 겁에 질린 순이와 그녀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선 정현, 그리고 미처 다 숨기지 못한 자금 상자들을 보며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가자스간. 다나카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친일파의 탈을 쓴 더러운 쥐새끼를 말이야.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전원 체포하라. 총구들이 일제히 정현과 순이를 향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안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다. 그들의 위대하고도 비밀스러웠던 싸움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절망적인 정적이 지하실을 감쌌다. 다나카 경감의 입가에 걸린 잔인한 미소는 그들의 패배를 확인시켜주는 낙인과도 같았다. 정현은 권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단 한 놈이라도
더 저승길 동무로 데려갈 생각이었다. 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 멈추시오. 계단 위에서 천둥과도 같은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 하나에 총을 겨누고 있던 헌병들마저 움찔하며 계단 쪽을 돌아보았다. 김윤식 대감이었다. 그는 조금 전에 분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늘하고 침착한 얼굴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에는 총독부 고관대작의 위엄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기세가 서려 있었다. 다나카 경감 소란이 심하군. 찾던 것이 이것들이요. 그는 태연하게 지하실 안에 자금 상자들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정연과 겁에 질린 순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다나카 경감만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오. 내 아들은 이 미천한 계집은 아무것도 모르오. 뭐라고요? 다나카는 코웃음을 쳤다.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대감. 대감 같은 대표적인 친일파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을 리가 없지 않소. 독립운동 자금이라니 가소롭군. 김윤식 대감은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다나카 자네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법이지. 내가 외놈들의 개가 되어 충성을 바치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왕국을 건설할 자금을 모았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나.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상자 하나를 발로 찼다. 상자가 열리며 그 안에서 돈다발과 함께 두루마리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것들을 확인해 보시오. 저것은 독립자금이 아니라 총독부 내의 다른 일본인 고관들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와 그들을 협박하여 뜯어낸 검은 돈이오. 나는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척하며 그들의 약점을 끌어모아 나만의 제국을 세우려 했을 뿐이다. 다나카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부하에게 문서들을 확인시켰다. 문서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개인의 권력욕과 탐욕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김윤식은 심지어 자신의 서재에 있는 비밀 공간까지 알려주며 그곳에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구국의 영웅이 아닌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다나카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가장 그럴듯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아들과 아들이 지키려 했던 대의를 위한 그의 마지막 연극이었다. 정연과 순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정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냉대와 감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가장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다나카는 김윤식 대감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주범을 체포하는 공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김윤식 대감이 아들 정연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낮은 목소리는 오직 정연의 심장에만 박혔다.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국의 운명을 넘기는 마지막 유언이었다. 정연은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넓은 등이 계단 위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몇 주 후 경성의 신문들은 일제히 친일파 거두 김윤식의 배신과 탐욕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그는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손가락질받는 희대의 배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독립운동의 명맥은 끊기지 않았다. 일본 경찰의 감시가 사라진 집 그 깊은 지하실에서 정연과 순이는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철없는 도련님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짊어진 침착하고 강인한 지도자였다. 순이는 그런 정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국의 새벽을 열기 위해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드는 굳건한 동지였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지하실의 낡은 지도 앞에 서 있었다. 만주로 향하는 새로운 자금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의 젊은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고 어두웠다. 하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그 지하실 안에서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위대한 사랑이자 희망의 불꽃이었다.